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 고용보고서 발표가 사실 이 셧다운 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는 우려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시장은 여전히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셧다운 이슈 때문에 조금 밀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그걸 이제 만회하면서 끝이 났는데 솔직히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네. 당장에 지금 내일 모레 셧다운이 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노이즈가 빠르면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이제 연초부터 이제 해고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도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구체화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오늘도 사실은 또 AI였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컨퍼런스 쪽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이제 오픈 소스 발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2% 가까이 오르고 또 레거시 반도체 가격 강세 영향으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또 뭐 한 4%인가요? 강세를 이제 보였던 측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빅테크 전반적으로 뭐 강보합 정도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미국도 증시를 보면은 지금 소위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그냥 애매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엔비디아가 2% 강세를 보인 게 저는 생각보다 좀 잘 간다 싶었던 게 사실 그 전날에 화웨이 측에서 AI 칩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린다, 캐파를 더 증설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이 그래도 호재를 더 반영을 했다는 거는 아직 성능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한창 좀 따라잡기에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겠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 네. 그동안 알려졌었던 게 있는데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라고 하는데도 사실 중국의 AI 업체들이 전부 미국산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만 봐도 네. 수준 차이는 좀 여전하다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화웨이 칩이 추론 능력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학습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학습 쪽에서는 전혀 엔비디아의 발끝도 못 따라온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스피가 드디어 어제 이 3,400선을 다시 좀 회복하면서 양시장이 약 1.3%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우선은 이제 환율 관련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좀 진정되는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밤사이에 환율 거의 1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당분간 최근의 변동성은 좀 일단락됐다고 봐도 될까요? 환율 측면에서? 환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거는요. 여전히 네.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여전히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이 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내고 자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갑자기 확 원화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은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네.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네. 봤을 때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지 못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시기든 타협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1,400원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좀 오버해서 지금 네. 반응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노이즈 때문에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좀 협상 카드가 빈약하지 않나 싶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점이 참 환율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아쉽고요. 또 거기에 밤사이에 이제 BOJ 관련 이슈들도 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벌써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을락 말락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BOJ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달러 약세 기조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겠죠? 엔화 관세가 나오면 당연히 달러 역사가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엔달러가 150엔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엔화 약세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본 내 물가 문제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금리를 갖다가 인상이죠. 네.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일본도 또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 이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상을 좀 주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미국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올해 2번 연속, 내년에도 최소 3번 그렇게 이제 인하를 하고 일본이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일정 부분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따라가는 인상이 나올 경우에는 네.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엔화를 째려보면서 이거 다시 좀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강세로 엔화가 전환이 되면 좀 많이 걱정이 좀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도 다시 좀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세, 뭐 개수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만 반도체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의약품 관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제약 바이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렇게 두 섹터가 좀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저는 제 판단은 트럼프의 발언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와서 공장 지어달라는 요구거든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관세를 100%를 부과한다 그럼 누가 부담을 하겠냐는 거죠. 빅테크가 다 부담해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국민들 또 자국 기업들이 손해보는 건데 자국 기업들이 그거 니네가 부담하지 마 그럼 수출 안 하면 돼요. 네, 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필요로 하는 거는 미국인 거고 아쉬운 건 미국인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제약 같은 경우도 의약품 쪽도 사실은 이 관세 노이즈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껴서 있어요. 실제로 그 신약을 개발한 게 없고 신약을 위탁 생산하는 건 있죠. CDMO라고 그래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이 일부 하고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관세까지는 일단 그 수입업체에서 네.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한 쪽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다만 이게 기조화됐을 경우에 우리는 25% 관세,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데는 뭐 15%?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불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인도는 또 50%예요. 그렇죠. 인도가 또 이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데더라 하는데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했고 그거를 갖다 리포밍하는 시간 걸리고 뭐 하면서 이쪽은 피해갈 것 같아.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없네? 이러니까 이제 네, 조금 그렇죠. 흔들렸던 측면인 거지. 그게 당장의 어떤 실적이나 전망을 갖다가 흔들 정도의 노이즈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미 우리 반도체 업계는 상당히 좀 대미 투자를 이미 진행을 한 그런 편이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거에 어떤 회사가 뭐 투자를 했고 어떤 섹터가 투자를 안 했는지 이런 걸 다 꿰고 있는 게 참 귀신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목표가가 계속해서 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뭐 3분기 성적표 예상치를 받아봐도 뭐 한 달 사이에 4% 가까이 오르고 기대가 큽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이번 상승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게 AI 버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 키가 오픈 AI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돈 조달해가지고 질러대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데서 수주했다 해서 폭등하고, 그리고 또 이제 AI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레가시 쪽으로 이제 투여가 되는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쪽이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이고. 네. 이런 그림이 단지 뭐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맞물려가지고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적 관련한 부분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올해 내년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하드캐리하는 것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죠. 뭐 네이버도 정말 사흘간 주가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또 어제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합병 과정 속에서 이제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 측에다가 의결권 일부를 넘기겠다. 뭐 한마디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네이버 측이 좀 가져간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오늘 약간 소화보다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단기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네. 일단 이번 합병 과정이 저는 과거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랑 카카오가 합병을 했던 과정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성장의 정체 내지는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카카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실적을 업사이드 시키면서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시면 네이버 쪽이 AI 쪽에서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기존의 산업들도 성장은 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노이즈들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 끌어들임으로써 그걸 100% 자회사로 만들게 되고 뭐 시장의 어떤 평가는 좀 다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네이버의 어떤 경영권 문제까지 관여가 될 수만 있다고 되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어떤 가치 재평가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내가 만든 회사는 내 거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손자들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세습 경영에 대한 네. 그런 어떤 방식, 그동안의 전통, 관습 같은 것들이 깨는 행동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다음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또 카카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딱 정말 시기가 운명의 장난처럼 맞물렸습니다. 이 희대의 업데이트, 뭐 계속해서 주가는 어제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만 뭐 롤백 소식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지만 과연 이게 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락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여기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노이즈를 왜 굳이 만들었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어쨌든 카카오 역시도 AI 쪽과 관련해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카카오도 어떤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하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카카오가 한번 변신을 했었고 이번에 네이버가 변신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네. 카카오 역시도 그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뭐 이제 되돌린다라는 이슈는 있었지만 그게 뭐 단기간에 공지를 한 건 아니고 뭐 4분기 내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카카오 측에서도 입장을 굉장히 급선회하는 모습이 워낙 일단 증권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절대 기업 측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이면 벌써 10월 시장이 시작이 되죠. 뭐 8월도 9월도 전통적인 흐름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또 10월 달에 소화를 하느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수렴이 되어 있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약간 좀 버거운데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모두가 편한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을 딱 들여다보면은 특정 섹터만 편하고 나머지는 또 힘들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모두가 편한 상승장이 아니라 좀 쏠려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맞추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관세 협상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높은 자리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을 일단 염두에 두셔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다시 한번 과속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늘어지든지 아니면 조금 빠지든지 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기간이 어쩌면은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움직여주고 우리가 개장할 때쯤 됐을 때 네. 회복이 돼준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나쁘지 않은 어. 그런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난 추석 연휴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은 그때 제가 이제 해외 공항에서 이제 방송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이 급하게 급진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추진을 하면서 뭐 시장이 그거를 경기 침체로 약간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던 그 충격적인 기억이 아직까지는 좀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부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당장 다음 주로 추석 연휴가 다가왔죠. 역대 뭐 하루 연차를 쓰신다면 열흘까지 역대 최장 연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뉴욕 증시 이 변동성을 안고 그냥 담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좀 마음 편하게 이사님이시라면은 좀 정리를 하고 연휴에 들어갈까요? 저는 지난주로 사실상 큰 매매는 끝을 내고요. 네.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은 일단 제가 8월 중순 전에 팔아놨었던 거를 9월 달 들어오면서 채우기는 했는데 네. 더 추가로는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사고 싶었던 섹터들이 급하게 올라서 더 추가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더 그걸 추가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조금 이제 추석 지나고 네. 그리고 판단을 해보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명절 트라우마가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있어요. 네. 저는 정말 한번 제대로 당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 그 과거에 이제 뭐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9월 추석 마지막 휴일날 네. 아침에 발생이 됐어요. 추석이었나요, 그게? 네, 추석 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정 부분 현금은 그냥 유지하고 넘어가자. 네. 지금 뭐 다 채우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기존 포트는 유지하고 현금은 일단 넘어가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 제가 명절 연휴에 해외만 다녀오면은 증시가 폭락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 연휴는 계속해서 한국에 일단은 있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섹터를 담고 간다면 좀 어떤 섹터를 담고 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좀 안정적일까요? 저는 지금 포트에 조선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 원자력이요. 네, 그렇게 네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를 좀 일단 구성을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포트를 좀 구성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조선, 반도체, 바이오, 뭐 원자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짝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불안한 게 바이오입니다. 뭐 바이오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해서 리스크는 딱히 생각해 두시지 않고 계실까요? 바이오 관세 이슈는요. 그 소위 말해서 빅팜이 생산하고 있는 네.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인 거지.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인 거지. 이게 그 바이오텍들의 그 플랫폼 기업 라이센스 아웃하고는 무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이슈는 여기에서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빠지는 거는 노이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네. 이제 연말까지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상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도 아까 기사 잠깐 나온 거 봤는데 한미약품에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게 있죠. 네. 오리지널 기술만 수출한 거더라고요.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의미를 주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여줄 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게 뭐 원래 원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추석 사이에 뭐 주요 이벤트 같은 걸 보자면 이제 9월 고용보고서 현지 시각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이어서 FOMC 회의록도 다음 주 이제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약간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FOMC 회의록은 상당히 지금 25bp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죠. 그만큼 이전 FOMC에 비해서는 약간의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